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국사의 길잡이 리얼히스토리의 최영우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에서도 정치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붕당 정치의 첫 시간이래요. 이 붕당 정치라면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공부할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나 보통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와, 여기 너무 복잡해. 뭐 노론 소론 아우 이거다. 이건 깔끔하게 문제 날리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한 문제? 아니 많게는 두 문제, 세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이걸 날리면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복잡하니까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제 강의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강의랑 여러분들 이번 강의랑 그 다음에 다음 강의까지 두 강의 걸쳐서 여러분들 붕당 정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만 잘 들으시고 이 부분만 잘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붕당 정치는 완전히 여러분들 거가 됩니다.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아주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분명히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신 저하고 오늘 약속하실 것 중에서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부터 두 강의 는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좌 여러분들 무엇을 요구할 거냐? 자, 첫 번째 강좌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냐? 일단 펜을 치우세요. 책상에서. 그 다음에 자, 노트도 치우세요. 필기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혹시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편한 자세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시죠. 침대 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노트북에도 상관없어요. 노트북이라면 침대 위에 올라가죠. 졸지만 않을 상태로 그냥 편안하게 오늘 한 강의를 그냥 즐긴다. 저게 과연 공부하는 자세 맞을까?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한 자세를 듣기만 해주세요. 오늘 거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붕당 정치는요,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느냐? 자, 하나의 방법은 정말로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나올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나올 부분만. 근데 대부분 이 부분을 공부하는 분들이 뭘 착각하시냐면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 아세요. 알 것만 알면 되는데 그거보다 많이 알아.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합니다.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오늘 하는 건 절대 필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필기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어설프게 알게 되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깔끔하게 필기고 뭐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즐기세요. 아시겠죠? 자, 어떤 건지 이제 하나씩 합니다. 자, 조선에서의 정치의 싸움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이미 한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 한 가지를 설명을 드렸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었냐면 사화라는 게 있어요. 사화. 근데 사화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화는 누구 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훈구 대 사림의 싸움이었어요. 훈구 대 사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 분명히 4대 4화 여러분들 기억하죠? 4대 4화라면 뭐가 됩니까? 무호갑자, 기묘을사 각각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어느 왕 때부터 시작을 하면 연산군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명종 때까지 갔던 거예요. 명종 때까지 명종 때 마지막 사화였던 을사사화로 사화는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각각의 사화에선 대부분 다 훈구파가 이기긴 했어요. 하지만 맨 마지막 4번의 사화를 몽땅 다 이겨내고 살아남은 건 바로 누가 됩니까? 사림이 살아남게 되죠. 그러더니 사림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붕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붕당.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 이제 붕당이 나오는 겁니다. 자, 붕당은 어느 왕 이후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들 선조 이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명종의 조카뻘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명종은 아들이 없었어요. 명종이 죽고 나서 이제 사화는 깔끔하게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금인 선조 때부터 바로 붕당 정치라는 게 시작이 돼요. 자, 붕당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붕당은 여러분들 누구 대 누구의 싸움이었을까? 사림 대 사림의 싸움이었죠. 사림 대 사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갈라진지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 여러분들 쓰시면 안 돼요. 자, 뭐가 있느냐? 사림이 갈라집니다. 제일 처음에 갈라진 게 뭐로 갈라지면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져요.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져요. 이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진 거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쪽은 동쪽에 삽니다. 이쪽은 서쪽에 살아요. 그래갖고 동인 대 서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 인물들이 있었죠. 동인은 여러분들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효원. 그리고 이 사람은 신진사림.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사림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서인은 왕의 외척이었던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바로 핵심 인물이 됩니다. 왕의 외척이에요.
외척은 왕의 외가나 처갓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심의겸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기성사림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전부터 관직에 나와 있던 사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젊겠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겠습니까? 젊은 세력이죠. 그리고 이쪽은 조금 나이가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왜 싸웠느냐? 싸웠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싸웠던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뭐였느냐? 선조 때 이조전랑 문제였습니다. 이조전랑 문제라니 여러분들 바로 전 시간에 이조전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왜? 5품 이하의 하급관원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3사 언관직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후임자를 자기가 뽑는다라고 그랬죠. 끝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갖고 이조전랑을 거쳐야지만이 사실상 재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자, 그런데 그 이조전랑으로 추천된 인물이 바로 김효원입니다. 근데 누가 반대했냐? 심의겸이 반대하고 났어요. 왜? 심의겸이 한마디 합니다. 야, 옛날에 김효원이 누구 밑에? 명종 때 바로 윤원영이 밑에 있었다. 윤원영이라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됩니까? 소윤, 기억나죠? 대윤, 소윤 싸울 때 소윤. 그 밑에서 공부했던 놈인데 그 놈이 이조전랑이라는 명예 저런 엄청난 직책을 차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과거가 문제가 있는 놈이다. 해갖고 반대를 했지만 일단 김효원이 되긴 합니다. 되긴 했지만 김효원의 입장에선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심의겸이 지가 권력정 갖고 있다고 나를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랬었는데 문제는 김효원의 임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조전랑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후임자를 자기가 뽑게 되죠. 이때 심의겸이 부릅니다. 야, 효원아 일로 와봐. 그러니까 심의겸 밑에 일단 심의겸이 높으니까요. 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합니다. 너 내 동생 충겸이 알죠? 심충겸이라고 심의겸의 동생입니다. 야, 충겸이가 애가 나이는 좀 어리지만 굉장히 괜찮다. 공부도 잘했고 그 다음에 애 품성도 바르다. 그러니까 네 다음 후임자로서 누구? 내 동생 충겸이 좀 추천해줘 그러죠. 근데 이 김효원 입장에서 기분 굉장히 나쁜 거지. 요 새끼 봐라. 내가 될 땐 지가 방해해놓고서 이제서야 지 동생 추천해달라고? 그건 못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넘어지냐면 척신정치의 폐단을 갖고 넘어지게 돼요. 척신정치. 여러분들 척신정치라는 건 뭐냐? 여기 있는 척신은 바로 외척을 얘기합니다. 외척. 외척은 왕의 외갓집이나 왕의 처갓집이 되죠. 외척은 이미, 척신은 이미 누구랑 친하다? 왕이랑 친하다. 근데 외척이란 사람이 무엇까지 하게 되면 권력의 핵심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조전랑 같은 기가 막힌 자리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그들을 견제할 만한 세력은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겸이 추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 사람 무슨 얘기를 들고 나오냐? 다른 거 아닙니다. 척신정치. 척신정치를 개혁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척신정치의 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요. 이 동인들이. 그에 비해서 서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왜 척이라고 왜 차별을 받느냐. 능력 때만 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분들은 오히려 척신정치 개혁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개혁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인과 서인의 첫 싸움이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일단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요즘도 많이 적용이 됐죠. 뭐 권력을 잡은 사람의 친인척들이 날뛰면 좀 무너지는 게 여러분들 보였을 겁니다. 뭐 최근 정치 일정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볼 겁니다.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서 강의하는 게 자꾸만 현재 사회하고 자꾸만 겹쳐져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먼저 말이 맞았던 것은 아무래도 동인 쪽의 말이 맞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권력을 더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동인들이 먼저 권력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붕당도 참 희한해요. 권력만 잡고 나면 또 갈라져. 어떻게 갈라지냐? 이 동인이요 갈라집니다. 뭐라고?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져요.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졌는데 이건 뭐 때문에 갈라졌냐?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정열인 모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정열인 모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정열인 모반 사건이라는 건 바로 뭐냐? 정열입이라는 인물이 좀 독특한 인물이었어. 원래는 이의 제자입니다. 이의 제자라면 당연히 서인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붕당에서가 아니라 제가 문화 설명하면서 무엇? 이와 이황 설명하면서 여러분한테 붕당을 살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쪽이라면 서인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갖고 서인 쪽으로 가는 게 맞았는데 막상 서인을 배신하고 어느 쪽으로 동인으로 왔던 인물입니다. 그래갖고 서인 쪽에서 이 정여립을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근데 정여립이 모반을 하려다가 걸립니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자 정여립은 자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자살을 했고 그걸 조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정철이란 인물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철이란 인물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정철은 여러분들 서인이었어요. 그래갖고 좀 이걸 강경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정여립과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다들 처벌을 받을 정도로 이 동인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갖고 이 정철의 조사 때문에 동인들의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광해군 세자책봉, 이걸 건조의 문제라고 하는데 건조의 문제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좋습니다. 이 광해군 세장책봉 문제에서 동인들이 역전을 성공해갖고 드디어 동인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주도권을 잡으면서 서인한테 살짝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밀렸다가 동인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자 이 정철이란 놈을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 예전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리한테 보복했다. 그러니까 정철이란 놈은 아주 박살을 내야 된다라고 했던 쪽이 강경파였던 북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왜 그러느냐. 정철도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분명히 정철은 당시 조사관이었다. 조사관이라면 꼼꼼하게 더 강하게 조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좀 과한 게 있다면 그분만 찾아내서 조금 처벌하면 된다. 그래갖고 이쪽은 좀 온건이었어요. 어쨌든 이랬는데 이 당시엔 일단 온건이었던 남인이 선조 때는 일단 주도권을 좀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되냐면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광해군이. 자,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광해군 때 권력을 잡고 무슨 외교? 중립 외교를 추진했던 것은 바로 누가 된다? 북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북인이 바로 중립 외교를 추진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조선 정계에서 대외관계에서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것이 바로 누구냐면 서인이 되었고 서인이 결국 사고를 칩니다. 북인과 광해군 정권을 공격을 하게 돼요. 북인과 광해군 정권을 공격을 했던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인조반정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인조반정. 인조반정은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면서 북인 몰락하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도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서인 정권이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에 남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같은 동인 출신이었던 북인 편을 든 게 아니라 서인의 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조반정에 동참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인조반정 이후에는 누가 주도권을 잡게 돼 있어요? 일단은 서인이 주도권을 잡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 형태가 된다?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해 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인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누가면 효종이 되는데, 효종하면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효종하면 딱 한 가지 정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무슨? 바로 북벌 운동을 하죠. 그래갖고 북벌 논쟁이 벌어집니다. 북벌 논쟁이 벌어지는데 한쪽은 북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또한 저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북벌을 유보하자는 쪽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북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들을 한번 대답해보자. 서인들이에요. 서인들은 계속 싸우자였죠. 그에 비해서 남인들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싸워봤자 우리가 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기다려서 기회가 오면 공격하자라고 얘기했던 쪽이었어요. 어쨌든 북벌 논쟁을 벌였는데 이 논쟁은 나쁜 게 아닙니다. 괜찮은 논쟁이에요. 왜? 청나라라는 센 나라랑 전쟁 붙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통일을 하고 나갑니까? 분명히 논쟁이 그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라면 현종이 왕에 올라요. 현종이 왕에 올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터져나온 게 바로 예속 논쟁이라는 게 터져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예속 논쟁이라는 거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됩니다. 예속 논쟁이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들 예속 논쟁은 누구 때문에 나왔냐면 인조 때문에 나왔어요. 왜? 인조가 있었습니다. 자, 인조가 있었는데 인조한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소현세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복림대군이었어요. 자, 근데 이 두 왕자가 다 무엇?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삼전도의 굴욕. 해갖고 병자호란에서 깨지고 청나라에 끌려갔다 오죠. 그리고 나서 소현세자가 돌아오자마자 1년 만에 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고 효종에겐 자기보다 한 살 많은 효종비까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인조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요. 이 인간이 세장가를 가요. 세장가를 가갖고 인조비가 들어오는데 요게 조금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조가 세장가 갔을 때 인조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여러분들 40살이 조금 넘었었죠.
근데 자기보다 25살이나 어린 15살짜리하고 결혼을 합니다. 15살짜리하고 도적놈. 나쁜 놈이죠. 나쁜 놈, 도적놈이죠. 그냥 혼자 살아야지. 그랬는데 문제는 이 복림대군이요. 여러분들 자기 새엄마죠. 새엄마보다 몇 살이 많냐면 5살이 많아요. 아들이 5살 많아요. 그리고 이 복림대군 효종비는요. 자기 시어머니보다 6살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자의대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인조가 죽고 나서 20대의 나이에 홀로 됐습니다. 27살의 나이에 홀로 됐어요. 홀로 돼갖고 왔는데 어쨌든 효종이 왕이 올랐죠. 자기보다 5살이나 어리지만 어쨌든 엄마입니다. 근데 효종이 이제 나이 먹어갖고 죽게 됩니다. 효종이 나이 먹어갖고 죽게 되는데 이 엄마는 아직 쌩쌩한 거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 그런데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도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상복 기간을 놓고 싸우기 시작한 게 바로 예송 논쟁의 시작이에요. 자, 1차 예송은 효종이 죽었을 때고요. 2차 예송은 며느리가 또 6살 많다 보니까 며느리가 먼저 죽었는데 이 시어머니는 아직 쌩쌩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2차 예송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이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이 자의대비에게 상복을 얼마나 입히냐 놓고 싸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1차 예송이 있고요. 2차 예송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한쪽에는 서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남인이 있었습니다. 자, 1차 예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효종이 죽었을 때인데 여러분들 큰아들이 죽었을 땐 3년상을 입습니다. 엄마가. 근데 작은 아들이 죽으면 1년상만 입게 돼 있습니다. 예법에 의하면. 근데 이쪽에서 서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분명히 효종은 복림대군은 둘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몇 년만 입어라? 1년만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웃기지 마라. 큰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왕이 된 거였기 때문에 큰아들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적용하는 예법하고 4대부들에게 일반 4대부들에게 적용하는 예법은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왕이다. 거기다 큰아들도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몇 년으로 가야 된다? 3년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 누가 이기느냐? 무조건 예송 논쟁은 1차건 2차건 몇 년이 이기면 1년이 이겨요. 1차 예송에서 누가 이겼던가? 서인이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효종은 몇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둘째 아들도 죽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더니 2차 예송은 이제 효종비가 죽은 거야. 며느리가 죽었고 시어머니한테 상복을 입혀야 되는데 큰 며느리가 죽었을 땐 1년간 상복을 입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땐 9달만 상복을 입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서인들은 자, 이거 둘째 며느리다. 그러니까 9달만 상복을 입혀라. 그에 비해서 남인들은 웃기지 마라. 이번엔 질 수 없다. 그래갖고 1년 큰 며느리로 인정해달라. 그래갖고 1년을 요구합니다. 근데 무조건 예송 논쟁은 1년이 이겨요. 2차 예송은 남인이 이긴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싸우느냐? 이미 이들의 이론적 기반에가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선 전기 문화에서 제가 제 한 몸 희생시켜갖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됩니까? 자, 이와 이황. 이황과 이의를 여러분 비교해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황은요. 가장 좋은 이의를 가지니까 바로 누구다? 왕이다. 왕은 진짜로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왕 스스로가 성군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이 서인, 이황 쪽이었죠. 아니, 서인이래요. 남인, 이황 쪽이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에 비해서 왕과 신하가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이통. 단지 기가 다를 뿐인데 문제는 왕보다 더 훌륭한 좋은 길을 가진 신하가 바로 왕을 성군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왕하고 사대부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이의 주장이었죠. 이의를 이어받는 쪽이 바로 뭐가? 서인이 됩니다. 그게 여기에 적용이 된 거예요. 왕과 사대부가 다를 게 없다. 그리고 효종은 둘째 아들이니까 분명히 1년 가야 된다. 그에 비해서 남인은 이왕의 학설을 이어받다 보니까 바로 뭐다? 왕은 확실히 특별한 존재다. 그래갖고 왕이 되는 순간 무조건 큰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존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3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차이가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선 전기 문화를 배우셨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차 예송은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들 서인이 이기고 2차 예송은 남인이 이겼던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송 논쟁인데 예송 논쟁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송 논쟁까지는요. 여러분들 이들 간의 싸움이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1차 예송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서인이 이겼습니다. 남인 일로 와 부릅니다. 그리고 귀싸대기 한 대 딱 때리죠.
야 임마 1년이야. 효종은 둘째 아들이야. 귀싸대기 한 대 딱 때리고 끝입니다. 쿨하게 끝냅니다. 여기서 끝. 더 이상 뒷말하지 말자. 이러고 끝냈어요. 2차 예송에선 누가 이겼습니까? 남인이 이겼죠. 서인을 부릅니다. 불러갖고 일로 와. 그러더니 서인의 귀싸대기는 딱 때리죠. 1년 맞아. 근데 큰 며느리인 1년이야. 니네가 지난번에 1년이라고 얘기한 거 잘못된 거야. 알았어. 갖고 귀싸대기 한 대 딱 때리고 그래도 니네도 거기서 끝났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끝.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해갖고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상대방을 죽이거나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현종이 죽고 나서 무엇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바로 숙종이란 임금이 나와요. 숙종. 이 숙종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숙종이 왕에 올랐을 때 여러분들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건 누구였을까요?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죠. 왜? 2차 예송에서 이긴 게 남인이었잖아. 남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인이 너무 오래 잡았다. 그래갖고 정권을 바꿔보자라고 해갖고 한 것이 바로 뭐가 되면 환국이라는 게 돼요. 환국. 환국은 한 개 붕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 붕당을 싹 몰아내고 다른 붕당한테 권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국이 총 3번 일어나요. 첫 번째가 경신환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사환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갑술환국이 됩니다. 갑술환국이. 이렇게 3번의 환국이라는데 그래갖고 막 앞글자만 떼갖고 경, 기, 갑 이렇게 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데 여러분들 환국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누구하고 싸워야 되겠어? 있는 붕당이라고는 2개밖에 없잖아. 서인하고 노론이잖아. 아니, 서인하고 남인이잖아. 그래갖고 서인하고 남인. 그 다음에 서인하고 남인. 그 다음에 서인하고 남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간단합니다. 병신한국. 숙종 6년에 드디어 왕이 정권을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까지가 바로 뭐야? 남인 정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왕국이었던 경신왕국에선 보나마나 누가 이깁니까? 서인이 이기고 남인이 여기서 깨져요. 그리고 왕비로 누가 올라가게 되면 인현왕후가 올라갑니다. 인현왕후. 발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인현왕후입니다. 발음 이상하게 하면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서인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인은 이제 졌죠. 그래갖고 야 귀싸대기 한 대 때려. 그리고 여기서 끝내자. 이러고 와서 한 대 딱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인이 씩 웃더니 부엌에 들어가요. 부엌에 들어가서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뭘 들고 나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식칼 이러셨겠죠. 그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제가 오프 강의도 여러 번 했는데 오프 강의를 그동안 여러분 쭉 해왔는데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서 다른 걸 들고 나오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뭐 도마를 들고 나온 분도 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솥단지를 들고 나온 분도 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국자를 들고 나온 분도 본 적 없습니다. 다들 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되냐. 남이나 살포시 담궈주죠. 여태까지 귀싸대기 한 대 맞고 끝나는 거였죠. 이제 드디어 뭐가 등장해? 연장이 등장한 거야. 남인들 깜짝 놀란다. 피한다고 피했어요. 피해서 도망을 쳤어. 도망을 치고 나니까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치사하게 여태까지 귀싸대기 때리는 걸로 끝나더니 이제는 뭐? 연장을 꺼내. 이 새끼들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당했습니다. 당하고 나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죠. 이제 복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에 찔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도는 있어야지 복수가 될까? 도끼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 도끼날이 됐던 여인이 바로 누구냐? 희빈장씨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장옥정, 장희빈입니다. 희빈장씨가 남인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장희빈이 궁궐안에 들어갔고 타고난 미모로 숙종을 휘어잡습니다. 어느 날 숙종이 와서 한마디죠. 옥정아! 그러죠. 옥정이가 장희빈 이름이니까 옥정아 자자! 그럽니다. 근데 희빈장씨가 싫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숙종이 당황을 하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너랑 놀라고 왔는데. 그러니까 나 너랑 안 놀아 그러죠. 왜 그래? 야야 말만 해. 네가 원하는 거. 뭐 왜 그런데 그러지? 나 원하는 게 있어 그럽니다. 원하는 거? 말만 해.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했는데 갑자기 한마디 하죠. 나 세컨드 싫어. 여러분들 세컨드 싫어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퍼스트. 이제 무엇을 달라? 중전짜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당황. 그게 싫으면 나가. 그러니까 아니야. 왜 그래? 알았어. 너 퍼스트 시켜줄게. 너 중전 시켜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결국 멍하니 했던 인현왕후 쫓겨납니다. 그리고서 장희빈이 무엇? 중전 장씨의 장중전이 된 거야. 희빈에서 올라가갖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남인들이 무엇을 들고 나타납니까? 도끼를 들고 서인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서인을 콱 찍어버립니다.
확 찍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기사왕국에선 여러분들 누가 승리한다? 남인이 승리하고 서인이 깨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도끼에 찍을 때 약간 빗 맞았어요. 빗 맞았어. 빗 맞아갖고 서인들은 죽은 척하고 있다가요. 무엇을 하느냐. 이제 남인이 딴 데 보자.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갖고 숲속에 숨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칼로 찔렀던 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뭐만 기억에 남아? 도끼에 찍힌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았죠. 그래갖고 이 새끼를 어떻게 복수하나 하는데 이제 도끼에 찍힌 거 복수하려면 이제 뭐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죠. 전기톱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너무 무식한가요? 여러분 전기톱을 준비했는데 이 전기톱이 문제가 있어서 동력원이 필요해. 전기가 필요해요. 야, 이걸 어디서 얻지 하는데 그 동력원을 또 누가 제공하느냐? 숙종이 제공합니다. 이 인간이 또 바람을 펴요. 이번엔 무수리 출신. 무수리라면 최하급 궁녀입니다. 빨래하는. 근데 무수리 출신 최씨. 여러분들 이름도 알려줄게. 동희. 동희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한 드라마 아니라고요. 그냥 믿어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희한테 또 꽂힌 거야. 최무수리. 나중에 숙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숙빈 최씨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최무수리 아니면 우린 그냥 동희라고 부르죠. 동희한테 꽂힌 거야. 그래서 동희랑 막 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장중전이 이제 중전이 된 희빈장 씨가 열받은 거지. 동희를 끌고 가서 두들겨 팹니다. 야, 이년이 감히 내 남자를 만져? 너 죽었어 하고 두들겨 패죠. 얻어맞고 동희 자기 처소로 돌아오자 열받는 거. 저도 후궁 출신 주제에 나일까? 좋아 좋아 이러고 있는데 이 기회를 누가 포착을 한 거야? 서인이 포착을 한 겁니다. 바로 동희한테 접근을 합니다. 동희한테 접근을 해요. 동희한테. 접근을 해서 딱 연결이 됐죠. 어느 날 또 숙종이 찾아옵니다. 숙종이 동희야 자자! 그러니까 동희가 싫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숙종이 잠깐 이 장면이 얼마 전에 난 데자뷰 현상 뭐야 이거? 너 원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죠. 요게 또 퍼스트 덱이야. 요거 그 말만 확 이러고 있는데 동희 입에 원하는 거 말해봐 하고 딱 있는데 동희 입에서 나온 말이 숙종을 감동시킵니다. 뭐라고? 나 큰형님 보고 싶어. 여러분 큰형님 보고 싶어는 누굽니까? 인현왕후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죠. 쫓겨난 인현왕후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숙종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왜? 인현왕후가 복귀하면 인현왕후가 퍼스트.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장중전이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면서 세컨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동희는 세컨드에서 서드로 밀려나는 거죠. 3등으로 넘버 3로 밀려나는 건데 이걸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동 먹은 거예요. 이건 근데 숙종의 솔직한 착각이죠. 바로 무엇이야? 퍼스트로 복귀하는 누구라? 인현왕후랑 연결해갖고 사실상의 넘버 1이 되겠다는 동희의 생각을 못 읽은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니 정말 착하다. 알았어. 나 감동받았어. 야 인현왕후 복귀! 그럽니다. 그래갖고 인현왕후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 누구도 같이 복귀입니까? 서인도 같이 복귀죠. 서인들이 전기톱을 들고 나타납니다. 자, 전기 만방으로 충전했습니다. 남인을 완전히 갈아버립니다. 이때부터 서인의 독주예요. 왜? 서인들은 이미 학습 효과를 봤어. 경신왕국 때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지 않았더니 그 다음에 도끼에 찍힌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완전히 남인의 숨통을 끊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때 남인은 완전 몰락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게 바로 황국사국이에요. 경신, 기사, 갑술. 기사하고 연결됐던 인물이 희빈장씨. 나중에 다 써줄게. 지금은 손도 대지 마. 그 다음에 갑술왕국하고 관련됐던 인물이 바로 동희.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 이 환국 전하고 환국 이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환국 전까지는 여러분들 기껏해봐야 귀싸대기 한 대 맞고 끝내는 거였죠. 근데 환국 이후부터는 상대 붕당은 칼도 담궈주고 도끼로 찍어주고 전기톱을 갈아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상대 붕당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요. 붕당 정책 기본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붕당 정책 기본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야. 특히 이 이후에부터 어떻게 되냐?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데 이 서인도 환국을 겪으면서 갈라지게 돼요. 어떻게 갈라졌냐? 노론과 소론이야.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집니다. 경신왕국 때부터 갈라졌어요. 노론은요, 노인네가 많아서 노론. 소론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소론인데, 자, 노인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우암 송시열입니다.
그 다음에 소론, 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증이라는 인물이에요. 둘이서 사이가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긴 거였죠. 헌데 이분들은 바로 뭐거냐. 자, 일단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권력층에 오래 있다 보니까 희빈 장씨한테 당할 때, 아니 이분들 자체가 강경파였어. 남이는 박살내자였고 소론은 온건파였습니다. 그랬었는데 희빈 장씨한테 강경파였던 데다가 당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고위관직에 올라 있었죠. 희빈 장씨한테 기사왕국에 당할 때 제일 많이 당한 게 노론 쪽입니다. 엄청나게 당했죠. 송시열 같은 경우는 사형당했으니까. 그에 비해서 소론들은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온건파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숙종이 죽을 때 숙종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희빈 장씨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바로 동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노론인 희빈 장씨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지. 그렇다면 누구의 아들을 밀었겠습니까? 동의의 아들을 밀었죠. 그래서 동의의 아들을 밀었어요. 헌데 소론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난리가 나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희빈 장씨는 나중에 쫓겨나서 죽었건 뭐라건 간에 직접 왕비를 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희빈 장씨의 아들은 적장자다. 적장자. 그에 비해서 동의의 아들은 서자에 불과하다. 적장자가 따로 있는데 왜 동의의 아들로 가느냐 해갖고 결국 이 소론이 밀었던 누가? 여러분들 바로 경종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경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경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경종한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고자였죠. 여러분들 조선 전기 문화 때 고자 얘기를 한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네요. 자, 바로 성불구자였어요. 왜? 뭐 일설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빈 장씨가 사약 먹던 날입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했고 죽였다는 죄를 받고서 사약을 먹던 날인데 유명하죠. 4잔 맞고 죽었다 그래서 4잔. 그랬었는데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내 아들을 보고 싶다. 내 아들 세자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세자가 그때 막 뛰어옵니다. 어마마마! 엄마를 구하겠다라는 세자를 감히 누가 먹습니까? 아무도 못 막았죠. 그래갖고 엄마한테 품에 딱 안고 있는데 갑자기 희빈 장씨의 표정이 표독스럽게 변하면서 그랬다고 하죠. 내가 이 더러운 이 시집안의 씨를 남기고 죽을 것 같으냐면서 아들을 공격을 했다는데 하필이면 거길 공격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애가 쇼크 먹고서 성불구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야사입니다. 정사는 아니에요. 알겠죠? 자, 어쨌든 그게 스트레스였는지 이 경종은 4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누가 밀었던, 노론이 밀었던 영조가 왕위에 오르죠. 자, 영조는요 초창기부터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경종을 영조가 독살했다. 온갖 소문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온갖 붕당정체 폐단으로 경종 때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경종이란 형이 굉장히 영조를 아꼈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살아남았었죠. 그러자 이 사람은 붕당정체는 이가 갈려. 그래갖고 이 영조가 썼던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탕평책입니다. 탕평책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개 붕당한테 모든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붕당을 한꺼번에 쓰자는 얘기입니다. 여러 붕당을 한꺼번에 쓴다? 무슨 얘기가 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개 붕당한테 권력을 주면 그 붕당이 말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죠. 그에 비해서 여러 붕당을 동시에 쓰면 야, 안건 올려봐. 그 중에서 왕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으면 돼요. 정책 결정권은 왕이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다 마음에 안 들면 한마디 하면 되죠. 야, 이거 다 내 마음에 다 안 들어. 다시 해와. 그러면 각자 누구 마음에 들려고? 왕의 마음에 들려고 각자 왕한테 마음에 드는 안건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게 탕평책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결국 무엇을 하느냐? 이 영조도요. 희생당하고 말아요. 왜? 자기의 친아들 사도세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죠. 조선왕조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죠. 사도세자를 뒤주에다 가둬서 영조가 직접 죽이게 됩니다.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죽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당시 이 사도세자가 소론이랑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잡았던 노론 쪽에서는 사도세자가 왕이 되는 순간 다 죽는 거죠. 그렇게 되자 계속 영조를 압박을 합니다. 사도세자 또라이다, 또라이다, 또라이다 이런 압박을 갖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조가 속았다는 거, 사도세자 죽은 날 기록이 남아있어요. 사도세자가 딱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조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속았다. 내가 당했구나.
붕당 정치에 내가 당했구나.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면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정조한테 물려주게 해요.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그리고서 정조한테 당부를 받았다라고 그러죠. 네 아버지가 죽은 것은 다 내 잘못이다. 특히 이 사도세자가 죽을 때 노론마저도 갈라진 시파, 벽파. 벽파와 시파가 갈라졌었는데 벽파는 사도세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시파는 사도세자의 동정 여론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벽파들한테 내가 속은 것 같다. 하지만 네 헤레비의 잘못이 크니 그 사람들한테 절대 복수하면 안 된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서 왕위를 물려줬다고 그러죠. 정조는 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에 오르자 첫 마디가 그거였다 그랬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솔직히 말하면 니네들 다 뒤졌어죠. 근데 정조는 약속은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요. 그래갖고 보복 안 하는데 딱 한 집안에 보복합니다. 어느 집안에 보복했을까요? 바로 외갓집이에요. 해경고 홍씨 집안. 해경고 홍씨 여러분들 알죠? 사도세자의 부인입니다. 그분이 썼던 글이 바로 뭡니까? 한중록. 한중록에 보면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을 불쌍해하는 내용들도 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중록을 제대로 읽으면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아유, 사도세자 너무 불쌍하네. 너무 안 됐네. 그리고 아유, 해경고 홍씨도 어떻게 해. 아유, 이 부분 너무 불쌍하네. 그러는데 결론이 뭐냐? 그래도 방법이 없었네. 그 사도세자가 또라이 새끼네. 그 놈은 죽이지 않으면 나라가 망했을 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들 해경고 홍씨의 아버지가 홍봉환. 홍봉환은요. 여러분들 노론 벽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홍봉환의 친동생 그러니까 해경고 홍씨의 작은 아버지는 홍인환. 근데 이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했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려고 할 때 홍봉환은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러고 앞에서 막죠. 근데 그 동생인 홍인환은 유생들을 동원합니다. 뭐라고? 사도세자 빨리 죽이라고 상소 올려 이렇게 하죠. 형은 아니되옵니다라고 말만 하고요. 동생은요 실질적으로 죽이는데 앞장을 서요. 아마도 해경고 홍씨는 강요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너 선택해라. 집안이니 가문이니 아니면 남편이니. 근데 홍씨의 선택은 가문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정조가 왕에 올랐고 정조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해경고 홍씨한테 진짜 효자였다라고 그래요. 진짜 효자였는데 한 가지 쇼까지 보여드리죠. 무슨 쇼까지? 집안이 몰락하는 몰락쇼를 보여드립니다. 깔끔하게 복수를 해요. 이게 자기 외갓집에 대해서만. 근데 이게 어쩌면 정조한테 필요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왜? 외척들이 그렇게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거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해갖고 외척을 제거하는 성향도 있었던 겁니다. 해갖고 외척을 싹 제거하죠. 자기 외갓집을 몰락시킵니다. 그게 바로 정조입니다. 이 왕실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왕족이 된다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조가 맨 마지막에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실수를 했느냐? 정조가 일찍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줬는데 그 아들이 11살짜리 얼라였던 거죠. 그게 바로 나중에 실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요것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한 거 한 글자도 여러분들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필요 없는 지식이에요. 알겠습니까?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요 정도 사전 지식만 뭐 정확하게 아니라 흐름만 알고 계시면 이제 붕당 정치를 풀어가는 게 무지하게 편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체력이 되신다면요. 다음으로 내일로 이번 다음 강좌를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요거 연결해서 다음 강좌를 들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2강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건데 이 2강을 제가 말하는 대로 들어달라고요. 첫 번째 부탁은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처럼 여러분들 들어주셨으면 돼요. 뭐 해경고 홍씨도 등장을 했고 희빈장 씨도 등장했고 동희도 등장했잖아요. 편안하게 들으셨다면 이제 다음 강좌로 바로 가셔서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이제 붕당 정치는 아주 쉽게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좌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요. 자, 여러분들 이번 강좌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